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조금 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은 추경안 마련 등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등 주권자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던 걸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좌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는 걸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은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관계 개선을 통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추진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나온 주요 언급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통령은 우선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제 야당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나뵐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와 집행 효과 등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는 논쟁거리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계획이 잡혔던 것 외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미국의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하며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제도에 얼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발부하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별감찰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구체적으로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9년 가까이 공석 상태인데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주현 전 수석 등 언제 출석한 겁니까?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 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수사문과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한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하게 될까요?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될까요? 네, 김 전 차장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임 전 사단장이 4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또 향후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의혹 관련자들이 특검에 공개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 하루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젤렌스키 여사와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논의하던 시기로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관련 행사에 참여한 후 1,000원대이던 주가가 단기간에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시기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검찰 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다시 금감원에 이첩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만에 기자단 앞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네, 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120여 분간 2시간 정도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됐는데 먼저 두 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여유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앞으로의 정책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급하게 움직여 왔잖아요. 뭐 인사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또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0일간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 왔습니다만 국민들께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충분히 받고 또 충분히 답변했다 말씀드리고 또 지방지 기자들이라든가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못했던 기자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다양하게 기자들의 의견은 결국 국민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굉장히 좀 편해 보였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리를 정말 형식의 구애됨 없이 어떤 질문,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 않고 대답하고 또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송 대변인께서는요? 앞서도 제가 총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질문과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 드러났죠. 첫 번째 뉴스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만 무려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 3개에 답하고 나니까 45분이 훌쩍 갔어요. 그중에는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도 대단히 많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작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질문이 골고루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YTN과 같은 보도 채널에서 제대로 질문을 못했고 그리고 지상파 3사 10대 일간지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이른바 춘추 육사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서는 그 어느 회사에 소속된 기자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질문이 편중되면서 그만큼 질문의 퀄리티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기자회견의 충실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뭐 내용에 대한 평은 조금 엇갈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단상 없이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좀 최대한 가깝게 앉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기존의 틀을 깼더라고요. 그렇죠.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깼죠. 그리고 직접 질문자를 선택할 때 명함을 뽑아가지고 선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질문자를 정해놓는다거나 또 질문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토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모습이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또 추경을 재반복한 부분도 재정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거나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잠깐 보여줬고 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 협상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비밀성이라든가 보안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오늘의 기자회견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엊그제 이제 검찰 인사도 좀 있었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조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들어보면 입법적 결단,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방향성을 좀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 그리고 예. 반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떠넘기는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절대선이라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세 가지 특검법들, 왜 그 특검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또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처로 쪼개지 않아요. 이런 것만 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 입장에서 불편한 검찰 권력을 이빨을 뽑는 것과 다름없다. 혹은 팔다리를 잘라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검찰 개혁 문제는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 후과는 국민들께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자, 이 질문이 추석 전에 하자는 이제 여권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이제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도 추석 전에는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익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에는 얼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부각되거나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 개혁 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검찰들이 너무 살아있는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70년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뭐 수사가 지연된다라고 하거나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것 이런 것들 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문제 관련 질의도 있었고 이제 외신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외신 기자 질문 중에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답변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다. 이런 좀 약간은 애매한 그런 답변이 들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관세 협상에 관한 답변 부분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지금 예.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가 아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AFP 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도중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신 기자에 대한 매너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케이신문 기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참 뒤에 나오고 오히려 일본 총리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었죠. 상상을 해보면은 저에 대해서 꽤 경계심을 갖고 있지 예.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외교 관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입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일 관계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제 질문에 갈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한일 관계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대통령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나라다. 그래서 협력할 건 협력하자,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여유 있게 앞마당을 같이 쓰는 관계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하고 경제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일본과 좀 협조할 건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실용주의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대북관에 대해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지역 그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한 부분이었는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면 단절을 하는 게 바보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거든요. 지금 대북관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선회하자면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단했을 때 혹시 북한이 반응을 안 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과는 어떠한 형태의 물밑 소통도 없었다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북 확성 방송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중단할 때는 북한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사전에 약속을 받고 중단을 해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은 중단했다고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과연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모두 중지되는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반대급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포기하는 것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정치 부문에서는 여대 야소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다. 3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한간에 이런 평론가들도 있었어요. 여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나라가 피폐해지고 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압축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민주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여대 야소 국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 나라가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신속하게 해라. 협치도 중요하지만
다만 만약에 발목 잡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 하고자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하되 만약에 정말 필요 없이 태클을 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당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건전한 협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협치해서 또 신속하게 경제와 민생을 복원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뭐 국회의 원구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 좀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수당에 대한 질문이 예,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한 언론인이나 또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우리 국민들이나 기대했던 첫 답변은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한참 뒷부분에 가면은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성은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게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겸손한 권력의 태도와는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2002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헌법도 그대로고 정치의 기본 구조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히 막강한데 여당 또한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힘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아직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초대 총리잖아요. 그리고 장관들을 추천해야 되는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하게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좀 통과를 통해서 협치하는 모습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쉽다 말씀드리고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우원식 의장이 하루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대통령이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고 있다.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되면 권력을 남용하면 이 부분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원도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국회로 넘기고 싶다라고 했어요. 예. 이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견제, 감시 세력으로서 감사원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제왕적 권력을 향유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총리 인준 표결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에 오늘 그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인준에 나선다면 이후에 국민의힘 대응은 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맞지 않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를 통해서 총리가 된다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남는 과제는 지금 현재 지명되어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태양광 관련된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동생이 태양광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역시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도 대단히 하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인사검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나가면서 동시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남을 위기에 처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원해 나가는 노력을 야당으로서 앞장서서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부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신 그 감사원 그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송 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헌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파편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개헌안을 대통령 발의안으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한 아젠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접근은 없고 갑자기 감사원에 관한 이야기만 파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후속 취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종합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숨막히는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바깥에서 일하는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도로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강한 햇볕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도 힘듭니다. 이 그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한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이 흐르는 땀을 계속 닦아내도 소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현장 옆에는 근로자 쉼터가 마련돼 있는데요. 쉼터 안에는 이동형 에어컨 설치해서 내부 온도를 낮춰주고 있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식염 포도당과 음료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줄 수 있는 비상 쿨패드도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 충북 청주를 비롯해 충주와 옥천 등 충북 4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군들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 기온도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청주와 충주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이나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장시간 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남부와 제주도의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염과 열대야가 갈수록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도로공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폭염 속에서 밭일을 가던 80대 여성이 쓰러진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전북소방과 고창군에 따르면 그제 오후 4시 5분쯤 고창군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창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삼부토건 본사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오늘 아침부터 삼부토건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이곳 서울 종로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사를 결정한 배경도 특검이 확인할 전망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한데요. 다른 수사 대상에 비해 기초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첫 타깃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금감원과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김 여사는 검찰 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다시 금감원에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에 이어 금감원을 방문하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특검팀의 금감원 조사팀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삼부토건에 대한 실제 조사는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띄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꼽히면서 한때 주가가 5배 정도 폭증했고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이 씨는 당시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군요. 네,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채비를 서둘러 왔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부터 조사한 것처럼 수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기에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항목이 많은 만큼 오늘까지 경찰로부터 기록을 모두 넘겨받기로 한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부토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특검 관련 수사 내용을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조금 전에 이제 보도 보신 대로 오늘 오전에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일단 이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수사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16개의 수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많은 수사 대상이 있다 보니까 어느 대상부터 수사를 시작할지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부토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나는 일단 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은 뭐 다른 수사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결코 가볍지가 않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요도 측면에서 수사를 먼저 개시를 할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큰 그 주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기타 다른 사건들보다도 이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떠한 수사에서도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혀 없었던 삼부토건과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어떤 부분들을 좀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까지 사실 이 삼부 토건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실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초적인 그런 사실관계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상당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삼부 토건과 관련된 그런 주가 조작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증거들이 조금 수집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당이득이 발생을 했는지 또 그 이득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런 점들을 역시도 이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인물들의 그런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일단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이제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온 건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이와 관련해서 좀 조기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소환할 가능성 그리고 또 조기에 소환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워낙 수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그 범위를 생각했을 때 소환이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건들은 충분히 소환을 할 만큼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이첩이 된 사건들도 있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소환은 먼저 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충분히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상당히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소환을 일단 시도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수사 대상들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절차를 진행할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렇게 속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이 먼저 되는 쟁점부터 소환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적인 소환을 생각한다면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좀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김 전 수석이 비상계엄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무회의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관여를 했는지를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 안가 회동에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 자리에서 뭐 불법적인 그런 계엄을 사후에라도 정당화시키려 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밖에 지금 또 뭐 여러 문건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점이 또 의혹으로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좀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결국에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김주현 전 수석뿐만 아니라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의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연루 여부를 조금 조사하는 내용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내란 특검에 출석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입니다.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시도와 관련한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에서 뭐 이를 방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지, 또 여기에 대한 지시가 뭐 본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혹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비아폰 정보 삭제 정황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보를 삭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 지시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그 밖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 경호처 전반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오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뭐 비상계엄 전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뭐 비상계엄 전에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해제를 위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의견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애초부터 이제 국무위원들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국무회의 당시에 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무위원들 전부를 불러야 되는 사항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에 국무회의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검이 생각하는 게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를 해왔다라는 입장을 일관을 해왔는데, 사실 뭐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과는 상당히 좀 모순되는,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나 혹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뭐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손에 들고 나오는 그런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다거나, 또 최근에는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가 조금 또 파악이 되고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은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반대를 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혹여라도 방조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상당히 제기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보고 한 전 총리가 이 계엄과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지 혹은 방조를 했는지 의심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귀현 판사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내란 특검에 넘겨졌는데요. 이 두 사람도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법 절차 상에서 혹시라도 뭐 사후에 이런 내란과 관련해서 무언가 은폐를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도와줬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사실 뭐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 선포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 조사를 이어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소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5일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내란 특검이 외환 혐의도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그런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는 지금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초기에는 뭐 수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 북에 그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뭐 군사적인 특수한 목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뭐 일부러 이것을 노출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당시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진술이 나오게
나오게 된 배경을 봤을 때 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초창기에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이 외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또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2차 조사 때 적극 진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차 때랑은 다르게 뭐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뭐 일단 이런 변호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조사 때에도 사실 뭐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5시간 정도 안팎의 그런 조사에 임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서 아예 이제 조사실에 입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실제로 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다면은 이런 적극 진술에 대한 의견이 피력한 것은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체포 영장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이제 구속 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조금 낮춰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은 이제 수사팀이 총 4개로 나뉘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개의 팀으로 나눠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최상병의 사망 사건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팀이 정해져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그 조사를 진행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또 한 팀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 외압,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을 해서 직권 남용을 했는지 여부 등 이 VIP 경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팀은 박정훈 대령의 이제 항명 사건, 이 항명 사건에 있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 사건을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볼 그런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수사팀이 중요 쟁점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할 건데, 사실 뭐 결국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 체계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사건별로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가 될 사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저 마무리를 한 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팀과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유기적인 그런 역할 분담을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특검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 속에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현재 2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으로 치솟았고요. 앞으로 기온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 대전 34도,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동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은 전국적으로 강한 자외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사실상 장마가 종료됐지만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